통찰의 시대 챕터 5-29 인지적 무의식과 창의적인 뇌.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우리 정신생활의 상당 부분이 무의식적이며 그것이 의식이라는 제한된 시점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것을 지적한 최초의 인물이었다. 무의식적 기능에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는 최근의 연구 흐름은 사실상 프로이트를 초월한 것이지만 때로는 그 자신이 예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의사결정의 무의식적 정신과정이 그 나름의 역할을 한다는 새로운 깨달음을 안겨준 것은 1970년대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벤저민 리벳이 처음 수행한 지금은 고전이 된 실험이었다. 영국의 과학철학자 수전 블랙모어는 이 실험이 의식에 관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실험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라고 했다. 리벳은 독일의 신경과학자 한스 코른후버가 1964년에 한 발견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코른후버는 실험 지원자들에게 오른손 검지를 움직여 보라고 했다. 그런 뒤 가해진 힘을 계산하는 감지기로 이 수의 운동을 측정하는 동시에 머리 피부에 붙인 전극을 통해 각자의 뇌의 전기 활성을 기록했다. 이 실험을 수백 번 한 끝에 코른후버는 매번 의식적 운동이 일어나기에 앞서 뇌의 전기 활동이 약간 증가하는 현상이 예외 없이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자유의지의 전기 불꽃이었다. 그는 뇌의 이 전기 불꽃을 준비 전이라고 했고 그것이 수의 운동이 일어나기 전 1초 이내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냈다. 리벳은 코른후버의 연구를 토대로 삼아서 지원자들에게 손가락을 들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마다 그렇게 하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원자의 머리에 전극을 붙이고 실험을 하여 지원자가 손가락을 들어 올리기 전 1초 이내에 준비 전이가 발화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서 리벳은 지원자가 운동의 의지를 일으킨 시점과 준비 전이가 출현한 시점 사이의 경과 시간을 비교했다. 놀랍게도 준비 전이는 지원자가 손가락을 움직이려는 충동을 느낀 뒤가 아니라 그보다 300m초 더 앞서 나타났다. 그리하여 리벳은 단지 뇌의 전기 활성을 관찰하는 것만으로 누군가가 무엇을 할 결심을 했음을 실제로 자각하기 이전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할지 예측할 수 있었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신경외과의 이츠하크 프리드 연구진은 2011년에 이 연구를 더 심화했다. 그들은 간질로 수술을 받는 환자들의 뇌를 연구했다. 연구진은 뇌에서 약 250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진 비교적 작은 집합의 발화 여부를 보고서 움직이려는 의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우리가 의지를 느낄 때 그것이 사실은 수의 행동을 통제하는 뇌 영역의 활성을 그저 읽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개념에 들어맞는다. 어떤 행동이 의식적인 선택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뇌에서 결정된다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는 움직이려는 의지를 우리가 느낄 때 그것이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즉 감정과 느낌의 관계와 흡사하게 무의식적 과정의 사후 합리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의식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의식적 결정이 선택 행위 자체와 어떤 인과관계를 이룰까? 리벳은 수의 행동을 시작하는 과정이 뇌의 무의식 쪽에서 빠르게 진행되지만 더 느리게 참여하는 의식이 행동이 시작되기 직전에 하향식으로 그 행동을 승인하거나 거부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손가락을 들어 올리기 120m초 전에 의식은 손가락을 움직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마찬가지로 블랙모어도 의식 경험이 행동을 개시하기 수백 밀리초 전에 서서히 구축된다고 주장했다.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 데니얼 웨그너는 의사결정에 무의식적 차원이 있다는 리벳의 발견을 더 확장했다. 웨그너는 의식적 의지가 발동된다는 느낌이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하는 일의 창작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아냈다. 따라서 의식적 의지는 마음의 척도이다. 그것은 생각과 행동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고 둘이 적절히 대응할 때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반응하는 경로 감지 메커니즘이다. 이 개념들과 리벳의 발견을 토대로 웨그너는 우리가 창작권이라는 감각을 지각할 때에만, 즉 우리의 의식적 사고가 지각된 행동을 일으킨 원인임을 지각할 때에만 의식적 의지를 경험한다고 주장했다. 무의식적 사고가 행동을 일으킨다면, 다시 말해 우리가 그 행동을 지각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의지라는 감각을 경험하지 못한다. 자유의지를 이런 식으로 보는 견해는 몇 가지 면에서 감정과 느낌,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시각정보의 상향처리와 하향처리라는 2단계 처리 체계와 들어맞는다. 그렇다면 감정처럼 창의성도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무의식적 정신과정들을 밝혀낸 최근의 이 연구 성과들 덕분에 의식뿐 아니라 창의성에서도 의식적 과정과 무의식적 과정의 상대적인 역할을 새로운 방향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의식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고 뇌의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 단어 자체는 흔히 쓰이지만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는 말이기에 철학자도 심리학자도 신경과학자도 아직 그 단어의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따금 의식이라는 말은 그녀는 의식적으로 듣고 있었다처럼 주의 지각을 가리키는 데 쓰인다. 또 때로는 그는 수술 뒤에 의식을 회복했다처럼 단순히 각성 상태를 뜻하기도 한다. 신경과학자들을 가장 성가시게 하는 것은 모든 의식 이론이 궁극적으로는 내성 경험, 즉 자기감과 느낌의 감각을 가리켜야 하는데 그 현상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탐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컬럼비아 대학교에 있는 마이클 셰들러는 의식의 더 일관적이고 포괄적인 특징을 파악하는 데 몰두해 있다. 그는 의식의 다양한 속성을 두 가지 구성 요소로 환원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하나는 경험적인 심리학, 신경학적 관점에서 나온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철학적 관점에서 유래한 것이다. 심리학, 신경학적 관점은 각성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비롯한 각성의 다양한 상태와 연관된 의식의 측면들에 초점을 맞춘다. 이 맥락에서는 의식이 없다는 것이 수면, 최소 의식 상태, 혼수 상태처럼 그런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반면에 철학적 관점은 자기의 의식적 자각 같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특징을 공유하는 정신 과정들을 강조한다. 의식의 이 측면은 우리의 내성 능력, 이야기를 하는 능력, 자유의지 감각을 낳는다.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의식의 이 주관적 측면을 자기 과정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신체 상태에 반응하여 의식적 감정을 경험하는 것과 흡사하게 이 자기 과정에서 신체 상태에 반응하여 주관적인 심적 이미지를 구축한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의식적 마음이 자기 자신과 주변 세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자기 과정 덕분이다. 다마지오는 경험이 경험자들에게 주관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사고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을 것이다. 먼저 철학적 주관적 관점에서 유래한 의식의 측면들은 신경과학자들을 여전히 매우 성가시게 하고 있다. 과학적 관찰이 쉽지 않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관점인 내성 경험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의식의 심리학, 신경학적 관점에서 나온 대다수의 이론에 공통의 핵심 개념들이 있다는 데 놀라운 수준까지 의견 일치가 이루어져 왔다. 이 수렴된 견해는 지각 경험을 통보하는 우리의 의식 능력이 자극이 주어진 지 얼마 뒤에 출현하고 이어서 전전두엽과 두정엽의 주요 영역들로 전체적으로 방송되는 되뇌피질의 동조 활동에서 나온다는 발견을 토대로 한다. 우리가 지각의 의식적 상태로서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 방송이다. 이런 식의 개념은 윌리엄 제임스의 교과서인 심리학 원리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제임스는 의식을 감독체계, 즉 너무 복잡해서 스스로를 조정할 수 없는 신경계를 조종하도록 고안된 별도의 기관이라고 했다. 이 견해는 나중에 다듬어져서 정보가 이 감독 주의체계에 표상되고 대뇌피질 전역으로 폭넓게 전파될 때에만 의식적이 된다는 개념이 되었다. 더 최근에 프랜시스 크릭과 프리스토프 코크는
의식이 뇌 전체에서 신경세포들 간의 안정적인 제휴가 이루어진다는 과정을 수반하며 전전두엽이 이 제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1988년 인지심리학자 버나드 바스는 이 중 몇 가지 개념을 통합하여 전역 작업공간 이론이라는 의식이론을 제시했다. 그 뒤로 의식의 생물학을 연구하는 여러 과학자들이 이 이론을 받아들여 확장해왔다. 이 이론은 의식이 일반적으로 활성을 띤 작업기억의 주관적인 경험에 해당한다고 본다. 바스는 의식이 어느 한 지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수많은 지점에서 전의식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식이 시작될 수 있는 이 지점들은 바스가 전역 작업 공간이라고 부른 넓은 연결망을 형성한다. 그 정보가 의식에 이용될 수 있으려면 이 지점들에서 나온 전의식 정보가 뇌 전체로 방송되어야 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의식은 전의식 정보의 광역 전파, 즉 방송이다. 전역 작업 공간 이론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바스는 그것들을 극장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첫째, 현재 펼쳐지는 연기에 주의의 초점을 맞춘 집중 조명. 둘째, 현재 연기를 하고 있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배우와 단원. 셋째, 관객이다. 이 비유는 마음을 나타낸다. 마음은 단순히 배우나 단원, 관객이 아니라 그 셋 사이의 상호작용망이다. 바스의 극장에서 의식적 접근은 무대의 주역에 초점을 맞춘 집중 조명에 해당한다. 의식이 한 번에 다룰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 조명은 어느 시점에 무대의 극히 일부와 수많은 배우와 단원 가운데 소수만을 비춘다. 조명을 받고 있는 무대 연기는 어느 한 사건의 작업 기억에 해당한다. 즉 16초에서 30초 동안만 지속되는 기억이다. 그 뒤의 의식 내용은 다른 처리자들에게로 방송되어 퍼진다. 주위의 집중 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량의 의식적 정보에 기여하는 무의식적이고 자율적이고 분화한 방대한 뇌 연결망인 모든 관객과 무대 뒤편에 있는 배우와 단원 중 상당수에게로 말이다. 바스의 전역 작업 공간 이론은 현재 우리가 의식의 뉴런 구성 체계에 관해 알고 있는 내용과 대단히 잘 들어맞는다. 파리의 꼴레주 드 프랑스에 있는 인지신경과학자 스타니슬라스 데아네와 장피에르 상죄는 바스 이론의 뉴런 모형을 구축해왔다. 그들의 모형에 따르면 우리가 의식적 접근이라고 경험하는 것은 대뇌 피질의 여러 영역으로 전달되는 한 정보의 선택, 증폭, 방송을 가리킨다. 이 모형의 신경망은 대뇌 피질의 전전두엽 등에 있는 특정한 피라미드 신경세포들로 이루어진다. 대한에는 무의식적 지각에서 의식적 지각으로의 전이에 초점을 맞춰 이 방송의 특성을 탐구했다.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망막에 와닿는 이미지는 의식적으로 지각될 수 있기 전에 중요한 변형을 거쳐야 한다. 의식에 도달하는 감각 정보는 모두 이 처리 지연을 겪으며 아마 우리의 기억, 감정, 감각, 의지작용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감각 정보는 먼저 예비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우리의 의식에 출현하는 모든 사건들은 먼저 무의식에서 시작되는 것이 틀림없다. 리벳이 우리의 움직이려는 의지가 무의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발견했듯이 시각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감각 처리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하는데 대한해가 해명하려고 애쓴 것이 바로 그 질문이다. 자극의 처리 과정 중 어느 지점에서 우리의 의식이 발화하는 것일까? 무의식적으로 지각된 정보가 의식적으로 지각된 정보로 전환되는 지점이 어디일까? 대한해는 뇌 기능 자기 공명 영상을 이용하여 이미지의 의식적 자각이 시각 처리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늦게 출현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시각 처리가 시작된 지 3분의 1초에서 2분의 1초가 흐른 뒤에 나타난다. 초기의 무의식적 활동은 1차 시각 피질의 국소 영역만을 활성화하는 경향이 있다. 시각 처리 과정의 첫 200m초 동안 관람자는 자극을 보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것이다. 하지만 시각이 의식의 문턱을 넘어서면 뉴런 활성의 동시 방송이 터져 나오면서 뇌의 다양한 영역으로 신호가 퍼진다.
따라서 프로이트가 예측한 것처럼 미술작품의 지각, 창작, 감상을 비롯한 우리 의식 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이 무의식적 처리 과정을 토대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감각 자극에 반응하여 의식적 자각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파악하기 위해 대안에는 뇌 영상을 찍는 동시에 뇌의 전기 활성도를 기록했다. 그는 정보가 널리 방송되고 의식적으로 지각될 때 독특한 전기 활성 리듬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 리듬이 뇌의 두정엽과 전두엽에서 하향 증폭을 일으키는 피라미드 신경세포들의 망을 활성화함으로써 의식을 촉발하는 듯하다. 청각과 촉각을 수반하는 실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바스의 극장 비유에서 주위의 집중 조명은 무대 위의 사건을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배우와 단원, 그리고 관객의 활성을 촉발한다. 생물학적으로 보자면 의식적 주의는 피라미드 세포가 뇌 전체의 수많은 영역, 특히 작업기억 및 집행 의사결정과 관련된 전전두엽 영역의 활성을 촉발할 때 일어난다. 따라서 피라미드 세포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본래 자율적이었던 관객들에게 주의의 집중 조명을 받는 활동에 관한 신호를 퍼뜨린다. 우리는 복잡한 인지 작업에서 무의식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무의식적 정신 과정이 몇 가지 항목을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방식으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반면 의식적 주의는 한정된 양의 정보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개념을 토대로 네덜란드 사회심리학자 암다 익스터하우스는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한다. 우리의 의사결정에서 무의식적 사고와 의식적 사고가 하는 역할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다익스터하우스는 의식적 사고가 뇌의 처리 능력 전체 중 극히 일부만을 나타낸다고 본다는 점에서 프로이트와 생각이 같다. 게다가 고속도로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파악하거나 산수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몇 되지 않는 대안을 놓고 단순한 정량적 결정을 내릴 때에는 의식적 사고가 더 나을지도 모르지만 어떤 자동차를 살지 고를 때, 직업을 바꿔야 할지 결정할 때, 그림을 미적으로 평가할 때처럼 가능한 대안이 많은 복잡한 질적 결정 앞에 서면 의식적 사고는 금방 질이 멸렬해진다. 이것은 의식이 주의를 동원하기 때문이다. 주의는 소수의 가능성만을 살펴볼 수 있으며 때로는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무의식적 사고는 많은 과정을 별도로 다룰 수 있는 뇌 전역에 퍼져 있는 자율적이고 분화한 연결망으로 구성된 복잡한 그물이다. 다익스하우스는 아주 많은 기억, 즉 지각, 운동, 인지 기능을 간직한 절차 기억이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많은 대안을 동시에 비교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을 내릴 때에는 무의식적 사고가 더 낫다고 주장한다. 다익스하우스는 전형적인 의사결정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내 아파트에 관한 복잡하고도 상세한 정보를 주었다. 정보에는 한 아파트는 안 좋게 묘사되어 있었고 두 아파트는 중립적으로 기술되어 있었으며 나머지 한 아파트는 좋게 묘사되어 있었다. 다익스하우스는 참가자들 모두에게 동일한 정보를 준 뒤에 자기가 쓸 아파트를 하나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뒤 참가자들을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한 집단에는 정보를 읽자마자 평가를 내리도록 했다. 이 집단은 첫인상에 깊이 의존했다. 두 번째 집단에는 정보를 읽고 3분 동안 생각할 시간을 가진 뒤에 선택하도록 했다. 이들은 의식적 사고에 의존했다. 세 번째 집단에는 철자 맞추기처럼 의식적 사고를 방해하는 과제를 3분 동안 하도록 해 정신을 흐트러뜨린 뒤 따라서 무의식적 사고가 이루어질 시간을 갖도록 한 뒤에 선택을 하도록 했다. 신기하게도 정신을 산만하게 했던 세 번째 집단이 좋은 아파트를 고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 다른 두 집단은 그렇게 많은 변수를 다루는 과제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제대로 선택을 하지 못했다. 이 결과는 직관에 반하는 듯하다. 여러분은 많은 변수를 수반하는 복잡한 결정이 상세한 의식적 분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다익스하우스는 정반대로 무의식적 처리 과정이라는 분산된 자원들이
여러 변수가 수반되는 생각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시지각과 감정을 다루면서 살펴보았듯이 뇌는 하향 처리와 상향 처리를 둘 다 한다. 의식적 사고는 하향 처리 방식이며 기대와 내면 모형을 안내자로 삼는다. 의식적 사고는 계층적이다. 다익스트하우스는 무의식적 사고가 상향적으로, 즉 비계층적으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개념들의 새로운 조합과 순혈을 찾아내는데 훨씬 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식적 사고 처리 과정이 정보를 빠르게 통합하다 보니 때로 상충하는 결과를 내놓는다면 무의식적 사고 처리 과정은 정보를 더 천천히 통합함으로써 더 명쾌한, 아마도 갈등이 더 적을 느낌을 생성한다. 이렇게 무의식적 사고 과정을 강조하는 견해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19세기의 위대한 독일 철학자로서 프로이트에게 큰 영향을 미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서 무의식적 정신 과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썼다. 우리 사고의 절반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는 거의 믿기지 않는다. 내가 이론적이거나 현실적인 어떤 문제의 사실관계 자료에 몰두해 왔다고 하자. 그 문제를 다시 생각하지 않아도 때로 며칠 뒤에 답이 지극히 저절로 내 머릿속에 떠오르곤 한다. 하지만 그 답을 내놓은 머릿속의 작동 과정은 계산기의 작동 과정과 마찬가지로 내게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다시금 무의식적 사고 과정이 진행된 것이다. 의식적 의사결정이 무의식적 의사결정보다 더 나은 상황에 초점을 맞춘 실험도 많이 이루어져 왔다. 많은 결정은 확률과 가치가 서로 다른 것들을 놓고 고르는 과정이다. 그런 상황에서 최상의 결정은 선택의 기대 효용을 최대화하는 것이며 그것은 의식적 주의를 요할 수 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무의식적 정신 과정을 사용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 무의식적 과정들이 창의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의식적 정신 과정이 창의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개념은 에른스트 크리스트가 처음 내놓았다. 그는 창의적인 사람에게는 통제된 방식으로 무의식적 자아와 의식적 자아 사이에 비교적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뇌의 하향식 추론 과정이 매개하는 무의식적 사고에 대한 통제된 접근을 자아를 위한 퇴행이라고 했다. 그와 언스트 곰브리치는 창의성이 발휘되는 순간에 화가가 자신의 창작 과정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퇴행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정신병 발현에서 나타나는 더 어릴 때의 더 원시적인 심리 기능으로의 퇴행은 비자발적이다. 그것은 개인의 통제 아래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대개 개인에게 혜택을 주지도 않는다. 통제된 방식으로 퇴행을 함으로써 화가는 무의식적 충동과 욕구의 힘을 이미지의 전면으로 끌어올 수 있다. 아마 오스트리아 모더니즘 화가들이 성욕과 공격성이라는 주제를 그토록 진정성 있게 묘사하고 시각계의 감정적 토대를 성공적으로 활성화하는 유형의 과장과 왜곡을 그토록 정확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퇴행을 잘 조율했기 때문일 것이다. 프로이트를 본받아서 크리스는 무의식적 정신과정과 의식적 정신과정이 쓰는 논리와 언어가 서로 다르다고 했다. 무의식적 정신과정은 1차 과정사고가 특징이다. 이 사고는 유추적이며 자유연상적이며 구체적 이미지가 특징이며 쾌락 원칙에 이끌린다. 이와 달리 의식적 정신과정은 2차 과정사고가 지배한다. 2차 과정사고는 추상적이고 논리적이며 현실지향적 관심사에 좌우된다. 1차 과정사고는 더 자유롭고 많은 연상이 이루어지므로 생각들의 새로운 조합과 순혈, 아하하는 순간에 해당하는 순혈을 촉진하는 창의성이 발휘되는 순간을 자극한다고 여겨진다. 한편 창의적인 깨달음의 펼치기, 즉 정교화에는 2차 과정 사고가 철저히 집중될 필요가 있다. 다익스트하우스와 텟 메르스는 무의식적 사고가 창의성으로 이어지는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일련의 실험을 고안했다. 그들은 이 실험을 통해서 무의식이 부화 기간에, 즉 의식적 사고를 그만둘 때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널리 퍼진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 개념은 종종 그렇듯이 어떤 문제를 잘못된 방향에서 접근할 때 더 이상 생각을 계속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문제를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고 다른 일에 정신을 팔다 보면 마음 자세 변환이 일어날 수 있다. 마음 자세 변화는 경직되고 수렴적인 관점에서 연상적이고 발산적인 관점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 변화는 잘못된 접근법을 마음에 덜 와닿게 하고 때로는 아예 잊어버리게끔 한다. 마음 자세 변환 개념을 검증하기 위해 다익스하우스와 메르스는 실험 참가자들을 세 집단으로 나누어서 A로 시작하는 장소들의 목록 또는 벽돌로 할 수 있는 일 같은 특정한 지시에 반응하여 어떤 항목을 적는지 비교했다. 집단별로 요청하자마자 목록을 작성하거나 몇 분 동안 의식적으로 생각한 뒤에 적거나 몇 분 동안 정신을 흐트리는 다른 활동을 한 뒤에 적도록 했다. 비록 각 집단이 작성한 항목의 개수에는 전혀 차이가 없었지만 무의식적 사고를 한 사람들이 작성한 목록은 예외 없이 더 다양하고 독특하고 창의적이었다. 게다가 앞서 아파트를 고르는 실험에서 살펴보았듯이 부하 집단의 사람들은 다른 두 집단의 사람들보다 나중에 스스로 살펴보았을 때 더 흡족할 만한 목록을 내놓았다. 따라서 마음이 방황하도록 허용하는 이 주의 분사는 무의식적 사고를 촉진할 뿐 아니라 새로운 해결책에 도출해서 드러나듯이 저장된 기억으로부터 새로운 하향 처리 과정을 이끌어낸다. 언뜻 볼 때 리벳, 다익스터하우스, 웨그너의 연구 결과는 우리가 삶의 중요한 결정을 모두 의식적으로 내린다는 상식과 들어맞지 않는 듯하다. 하지만 블랙모어가 지적했듯이 무의식적 처리 과정이 한 가지 유형이 아니라는 점을 일단 이해하고 나면 문제는 사라진다. 어떤 무의식적 과정들은 일관성 있는 종합을 할 수 있다. 한편 프로이트가 이드의 속성이라고 본 무의식적 과정들은 억제되지 않은 본능적인 충동들의 보고다. 그러니 우리는 무의식적 정신기능이 무엇을 뜻하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무의식적 정보처리 과정의 한 가지 구성 요소가 인지를 수반하며 의식에 접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이미 살펴보았다. 그것이 바로 인지적 무의식, 즉 자아의 인지적 부분이다. 인지적 무의식의 과정들은 자아가 본능적 충동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자율적 영역을 지니며 그것이 의사결정에 이용될 수 있다고 보는 현대 정신분석 개념에 들어맞는다. 인지적 무의식 개념은 1987년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인지심리학자 킬스트롬이 처음 도입했고 시모어 앱스타인과 그 후에 많은 인지심리학자가 정교하게 다듬었다. 인지적 무의식은 프로이트가 개발한 자아의 두 가지 무의식적 구성 요소와 같은 특징을 지닌다. 이 두 구성 요소는 운동 기능과 지각 기능이 지각 기능의 무의식적 기억을 맡고 있는 절차적 무의식과 조직화 및 기억을 담당하는 전의식적 무의식을 말한다. 프로이트의 이 무의식적 과정처럼 킬스트롬이 개발한 인지적 무의식도 경험을 통해 계속 갱신된다. 여기서는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다양한 의식적 숙고를 통해서다. 사실 다익스하우스는 의식적, 하향식 처리 과정이 없다면 우리가 의사결정과 창의적 활동에 요구되는 인지 기능을 갱신하고 갈고 닦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몇몇 상황에서는 의식적, 하향식 인지 과정들이 결정하거나 창조하는 행위 자체에서 인지적 무의식이 검토된다. 인지적 무의식이 창의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인지적 무의식은 동시에 일어나는 의식적 과정보다 훨씬 더 많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 둘째, 크리스가 주장했듯이 인지적 무의식은 프로이트가 역동적 무의식이라고 한 것, 우리의 갈등, 성적 충동, 억압된 사고와 행동에 유달리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과정들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장에서 기술한 수의 행동, 의사결정, 창의성 연구는 한 세기 전 프로이트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무의식 활동이 더욱 풍성하고 다양하다는 견해로 이어졌다. 게다가 의식적 과정과 무의식적 과정의 생물학을 더 깊이 이해하면서 우리는 가까운 미래의 예술과 뇌과학 사이의 대화에
더욱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가능성이 높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 대화는 빈 1900에서 정신분석과 뇌과학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됐어요?